이선계가 조선을 세우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다. 평안도 초산 고을에 정대헌이라는 토반이 살고 있었는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토지가 많고 더욱이 글줄이나 읽은 터여서 이웃 사람들이 그를 가리켜 정대감이라고 부르고 있었다. 이 정대감에게는 양극대라는 젊은 머슴이 있었는데 근본이 없는 상사람의 집에서 태어나 무식하기는 하였으나 무척 영리한 위인이었다. 정대감은 먹고 살 것이 충분하고 몸이 편하고 보니 자연 생각나는 것이 부질없는 것들 뿐이라. 이 고을에 얼굴이 반반한 여자라면 논마짓기나 얼마간 떼어주고는 사오다시피 하여 데려다 소시를 만든 여자가 자그만치 10명이나 되었건만 예나 지금이나 욕심은 한이 없는 모양이어서 하필 자기 집 머슴 양서방의 처옥분을 빼앗아 볼 욕심을 품게 된 것이 결과적으로 해괴망측한 꼴을 당하게 되었다. 옥분은 얼굴이 유달리 아름다웠던 것은 물론이려니와 몸맵시 또한 여자다워서 정대감은 아침 저녁으로 눈에 띄일 때마다 끓어오르는 욕정을 참을 길이 없어 주야로 생각하는 것이 옥분을 소나기에 넣을 국리뿐이었다. 한방눈이 내리 이따금 바람마저 모질게 휘몰아치는 어느 겨울날 새벽, 정대감은 자리에서 일어나기 무섭게 머슴 양서방을 불러들였다. 다름이 아니라 내 나이 이미 60에 몸이 점점 허약해지는 것 같아서 보약을 다려 먹어야 하겠으니 자네는 오늘 깊은 산중에 들어가서 산딸기 서말을 따와야 하겠네. 네. 머슴 양서방의 공손한 대답이다. 다행히 자네가 산딸기 서말을 따오면 그 수고 값으로도 돈 20냥을 자네에게 틀림없이 주려니와 만약 따오지 못하면 그 벌로 자네 것을 무엇이든 나에게 넘겨줘야 하네. 네. 그래, 만약에 말일세 산딸기를 따오지 못하면 자네 처라도 내가 원하면 내놔야 하네. 엉큼한 정대감이 다짐을 주는 말이다. 네, 분부대로 하오리다.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양서방은 성큼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다. 정대감은 매우 기뻤다. 자기의 꾀에 양서방이 넘어가는 것이 고소하고 고분고분 들어주는 것이 여간 마음에 흡족하지가 않았다. 미리 돈을 주지. 생색도 내고 약속을 어김없이 서로 지키자는 뜻에서 돈 20냥을 선뜻 내놓았다. 양서방은 별로 근심하는 빚도 없이 돈을 받아가지고 나오다가 자기 처옥분에게 귓속말로 몇 마디 일러주고는 험한 눈길을 떠났다. 하루가 지나자 산으로 딸기를 따러 갔던 양서방이 이른 새벽 느닷없이 돌아왔다. 대감님, 지금 돌아왔사옵니다. 그래, 산딸기는 따왔느냐? 이것이 궁금했다. 사실은 산딸기를 따려고 깊은 산중을 헤매던 중에 한 곳에서 많은 산딸기가 탐스럽게 익어가는 것을 보기는 하였사오나 난데없이 뱀이 나타나 하마터면 물려 죽을 뻔하였사옵니다. 뭐시, 이놈아, 동지섣달에 뱀이 나타나다니 무슨 소리냐? 정대감은 버럭 소리를 질렀다. 하오면 동지섣달에 산딸기는 어인 분부이시옵니까? 아차! 정대감이 무릎을 치며 신음을 했다. 해서는 안 될 말을 자기가 먼저 끄집어낸 것이 큰 잘못이었다. 또 사실이 그러하니 별 수 없는 노릇이었다. 다만 오랫동안 애를 써가며 짜낸 자기 꾀가 허사로 돌아간 것이 무엇보다도 분하였다. 더구나 미리 준 돈 20냥이 살을 베어준 듯 아까운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우겨댈 아무런 트집이 없었다. 입을 도사려 문 정대감은 다른 꾀를 짜내기 위해서 오목 들어간 두 눈을 다시 반짝였다. 겨울이 지나고 따스한 봄이 돌아왔다. 정대감의 맏아들 현상이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떠나게 되었다. 나귀에다 돈과 책을 듬뿍 싣고 양서방이 현상을 모시고 서울에 다녀오게 되었는데 아들 현상이 막 떠나려 할 때 정대감은 아들을 조용히 불러 이렇게 속삭였다. 양서방은 아무리 고쳐 생각해보아도 내 비위에 거슬려 같이 살 수가 없으니 네가 양서방을 데리고 서울로 올라가다가 큰 물에 빠뜨려 없애버려라. 그래야만 내가 마음을 놓고 살겠다. 아버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부자지간에 엉큼한 언약이 이루어졌다. 이것을 꿈에도 짐작할 까닭이 없는 양서방은 오랫동안 마누라와 헤어지는 것이 다소 섭섭하기는 했지만 화려하고 찬란한 한양 구경을 하게 된 것이 어찌나 좋았던지
처 옥분이 훌쩍훌쩍 오는 것도 뒤돌아보지 않은 채 총총히 현상을 따라 길을 나섰다. 서울은 과연 멀었다. 며칠을 두고 끝없이 남쪽으로 뻗은 길을 타박타박 걷고 있는 동안 정대감의 아들 현상의 머리에는 과거를 보는 것보다 우선 아버지의 분부대로 양서방을 처치하는 문제가 매우 큰 걱정거리여서 종일 입을 굳게 다물고 말이 없었다. 그러나 양서방은 눈에 보이는 산천전경이 하나하나 아름답지 않은 것이 없어서 마음속이 상쾌한 김에 종일 흥타령이 입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윽고 안주 청천강변에 이르렀다. 강을 건너 안주 고을에 들어가서 주막을 정하더라도 해가 서산을 넘지 않을 것을 정대감의 아들 현상은 무슨 생각에서인지 경치가 좋다는 핑계로 굳이 강가에서 하룻밤을 자고 가자고 우겨댔다. 아직 봄이라고는 하나 야밤에는 몸에 스며드는 찬바람을 참기 어려운 때였으나 주인의 아들이 고집하는 데는 영리한 양서방도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저녁 요기도 하지 못하여 시장하기가 한이 없었으나 푸른 물이 세차게 흐르는 언덕에서 하늘에 총총히 뜬 별들을 바라보며 하룻밤을 지내는 것도 뜻깊은 일일 것 같아 양서방은 별로 불평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현상의 태도가 심상치 않았다. 나귀는 언덕 위 버드나무에 메어놓고 책과 돈을 언덕 위에다 쌓아놓게 한 후 자기는 책과 돈이 있는 쪽에 머리를 두고 발을 물 흐르는 쪽으로 향하게 누운 뒤에 일렀다. 너는 내 발밑에 누워 자거라. 아예 다른 곳으로 갈 생각은 하지 말아라. 물 흐르는 방향과 같이 가로 누워 자라는 것이었다. 양서방이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것은 무슨 깊은 곡절이 있는 듯해서 못 이기는 체하며 현상의 발밑에 바싹 눕기는 하였으나 잠들지는 않았다. 얼마가 지난 후에 양서방은 가만히 일어나서 현상의 머리 위에 쌓여있는 책과 돈꾸러미를 자기가 누워 자던 현상의 발밑에 바싹 가깝게 놓고 자기는 현상의 머리맡에 올라가서 자는 척하고 누워 있었다. 얼마쯤 지났을 때였다. 아니나 다를까 코를 골며 자던 현상은 큰 기지개를 켜는 척하면서 발밑에 있는 것을 힘껏 걷어찼다. 첨벙, 묵직한 것이 물속으로 떨어지는 소리였다. 다시 조용해지기는 했으나 별이 굽어보고 까르르 웃는 듯했다. 다음날 아침이 되었다. 부스스 눈을 뜨고 일어난 현상은 한참 동안 입만 벌린 채로 말을 못했다. 있어야 할 책과 돈이 없어지고 죽어 없어졌어야 할 양서방이 머리맡에서 코를 골며 태연히 자고 있지 않은가? 여보게 양서방, 일어나게, 이게 대체 어찌된 일인가? 응? 무슨 말씀입니까? 잠꼬대 같은 양서방의 퉁명스러운 대답이었다. 돈과 책 말일세, 그것이 온데간데 없단 말일세. 그제서야 자리에서 일어난 양서방은 짐짓사방을 두리번거렸다. 간밤에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귀중한 책과 돈을 언덕 위에 놓아두면 도둑 맞을 염려가 있기에 도련님 발밑에 갖다 놓았던 것이온데 아마도 도련님이 잠결에 그만 물속에 차넣은 것이 분명한가 봅니다. 진정 통분할 일이다. 책이 없으면 과거를 보기 전에 무엇으로 공부하며 돈이 없으니 아직 수백 리 서울 길을 돈 없이 어이 간단 말인가. 땅을 치고 울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렇다고 양서방을 나무랄 수도 없어서 현상은 나귀를 타고 안주 읍내로 힘없이 들어갔다. 간밤에도 요기를 못하였으니 사람이나 짐승이나 허기증을 참기 어려웠다. 현상이 가만히 생각해보니 주머니에 든 돈이 몇 푼 안 되므로 양서방과 함께 아침 요기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귀중한 책과 돈을 잃게 한 양서방을 죽이고 싶도록 미운 터에 밥을 사 먹이기는 더욱 싫었다. 생각다 못해 주막집이 건너다 보이는 골목에서 현상은 나귀를 멈췄다. 여보게 양서방, 내 지금 읍내에 살고 있는 친구를 잠시 만나고 올 터이니 자네는 이곳에서 나귀 고삐를 꼭 붙들고 기다리되 두 눈을 꼭 감고 있게. 눈을 감고 있으라는 것은 선비된 처지에 혼자만 밥을 사 먹는 것이 겸연쩍여서 그렇게 시킨 것이다. 네. 양서방은 나귀 고삐를 한 손에 꼭 붙들고 눈을 감았다. 현상은 안심이 된다는 듯이 주막집을 향해 걸어갔다. 그 속셈을 눈치챈 양서방이 살그머니 눈을 떠보니 과연 도련님 혼자 주막집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나도 생각이 있다. 고삐를 붙들고 사방을 휘돌아보고 있노라니까 마침 점잖은 노인 한 분이 지나가는 것이었다. 여보슈 노인장. 왜 그러슈? 노인은 매우 위아스러운 눈치로 양서방 앞에서 발을 멈추었다. 저는 평안도 사람으로 서울 가는 도중에 그만 노자가 떨어져 할 수 없이 이 나귀를 파는 것이니 아주 싼 값으로 사가시오. 얼마에 팔겠소? 10냥만 주시오. 사실 싼 값이었다. 아무리 헐값에 팔아도 20냥짜리는 좋게 될 짐승이었다. 노인은 두말 없이 돈 10냥을 선뜻 양서방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런데 노인장, 이 나귀 고삐를 한 뼘만큼만 잘라주시오. 그건 무엇에 쓰시려우? 팔기가 아까워 그럽니다. 과연 애석해하는 것 같았다. 더구나 고삐쯤이야 짧으면 새 것으로 매면 될 것이라고 생각한 노인은 허리춤에서 단도를 꺼내어 나귀 고삐를 한 뼘만큼만 잘라서 양서방에게 주고 나귀를 끌고 가버렸다. 양서방이 돈 10냥을 허리춤에 간직하고는 한 뼘 되는 나귀 고삐를 손에 쥐고 눈을 감고 서 있노라니까 현상이 홍조가 된 얼굴로 주막집을 나와 이쪽을 향해 걸어오는 것이었다. 아니, 여보게, 나귀? 여기 있습니다. 양서방은 눈을 감은 채 고삐 쥔 손을 내밀었다. 아니, 나귀가 없단 말이야.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고삐 쥔 손을 현상의 코미까지 내미는 것이었다. 눈을 뜨고 똑똑히 봐. 현상은 왈칵 소리를 질렀다. 그제야 눈을 뜬 양서방은 짐짓 놀라는 듯이 눈을 동그랗게 떴다. 제기랄, 어떤 못된 놈이 고삐만 자르고 나귀를 훔쳐갔군요. 도련님이 공연히 눈을 감고 있으라고 해서 이 꼴을 당했습니다. 네 참. 양서방이 제법 투털댔다. 현상이 가만히 생각해보니 정말 기가 막히는 일이었다. 분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건만 당장 죽여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서울까지 이대로 동행할 수도 없었다. 만약 같이 가다가는 이보다 더 큰 화를 당할지도 모를 일이었다. 생각하다 못해 양서방을 그냥 집으로 되돌려 보내기로 했다. 내 이놈 당장 물꼬를 내버릴 것이로되 초로 같은 인생을 가엾이 여겨 이대로 돌려보내는 것이니 너는 이 길로 곧장 집으로 내려가거라. 그러나 도련님 혼자서 어떻게 서울로 가시렵니까? 내 걱정은 말아라. 현상은 양서방을 먼저 돌려보내게 된 사연을 자세히 적어 부친께 전하려 지피를 꺼내 쓰려다가 문득 생각하니 양서방이 이것을 가지고 내려가다가 무슨 조작을 할지 알 수 없으므로 잠시 생각한 끝에 이렇게 말했다. 내 이놈, 저고리를 벗고 뒤로 돌아서거라. 양서방이 장난을 치지 못하도록 손이 미치지 않는 잔등에 쓰기 위해서였다. 네. 양서방은 저고리를 벗고 돌아섰다. 현상은 붓에 먹을 듬뿍 찍어 양서방의 등에 다음과 같이 썼다. 전략. 이놈으로 인해서 잃지 않을 책과 돈을 잃고 잃지 않을 나귀마저 잃었사오니 집에 돌아가거든 즉시 하인을 시켜 죽여 없애도록 하옵소서. 현상 올림. 쓰기를 마친 현상은 다시 양서방에게 엄히 일렀다. 집에 돌아가거든 곧대감을 배웠고 네 등에 쓴 글을 보여드려라. 알겠느냐? 예, 염려 마십시오. 이리하여 현상은 서울길로 떠나고 양서방은 집을 향하여 떠났다. 양서방은 한양 구경을 못하게 된 것이 여간 원통한 일이 아니었으나 별도리 없는 일이었다. 그래도 올라올 때보다는 가벼운 걸음으로 내려가는 동안에 왼지 등에 써준 글이 궁금하기 짝이 없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를 칭찬한 글이 아님은 뻔한 일이었다. 사방을 두리번거리면서 행인 중에 선비나 그를 알만한 양반을 찾던 양서방은 저녁 무렵이 되어서야 자기 쪽으로 향해오는 스님 한 분을 만나게 되었다. 양서방은 다짜고짜 대사 앞으로 다가가서 두 손을 모아 저를 넙죽하며 말했다. 대사님, 청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청인지 말씀하시오. 대사는 공손히 대해 주었다. 이것 좀 봐주십시오. 윗저고리를 벗고 등을 보였다. 댁을 없애라는 말이 외다. 그러면 돈 단량을 부처님께 공양할 것이니 이 글을 지우시고 대신 소인이 불러드리는 대로 고쳐 써주십시오. 대사님, 그리 하옵지요. 스님이 먹과 붓을 준비했다. 전략. 양서방으로 인해서
이를 책과 돈을 얻었으며 이를 나귀를 얻었으니 집에 돌아가는 즉시 기와집 한 채와 논밭을 주어 잘 살게 하여 주옵소서. 현상 올림. 이렇게 써주십시오. 그렇게 쓰겠습니다. 잠시 동안 빙글거리면서 등을 돌려댔던 양서방은 글씨 쓰기를 마치자 공양을 드리면서 몇 번이고 치사를 했다. 스님과 헤어진 후부터 양서방은 뛰다시피 하여 길을 재촉했다. 10여일 후 집으로 돌아온 양서방은 곧장 안으로 들어가서 대감을 배웠다. 대감님, 지금 돌아왔사옵니다. 니 먼저 웬일이냐? 이걸 보시면 아실 일이옵니다. 다짜고짜 저고리를 벗고 등을 대감 앞에 불쑥 내밀었다. 무엇이? 책과 돈을 얻고 나귀를 얻었으니 집과 논밭을 주라고?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였다. 당연히 죽었으리라 믿고 옥분을 소실로 맞아들이려던 터였다. 어찌된 일이냐고 묻고 싶었으나 꾹 참았다. 물어본들 보태면 보태었지 그 진상을 알기 어려움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들의 말대로 큰 공을 세웠다는 데야 별 수 없었다. 이날로 정대감은 양서방에게 큰 기와집 한 채와 먹고 남을 만한 논밭을 주었다. 그해 여름 서울 갔던 현상이 과거에 낙방하고 돌아와 보니 집 옆에 큰 기와집에서 양서방이 살고 있는데 사연을 알아보았더니 뜻밖에도 기가 막혔다. 더는 참을 도리가 없었다. 곧 부친께 여쭙고 힘께나 쓰는 하인들을 시켜 양서방을 잡아다가 오랏줄로 꽁꽁 묶은 뒤에 세 겹으로 된 무명자루에 집어넣고 주둥이를 꽉 막아 안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어서 이것을 앞산 밑에 있는 큰 연못에 집어넣어라. 현상의 분노는 상투 끝까지 올랐다. 네. 하인들은 양서방을 넣은 자루를 메고 앞산 밑 연못가로 갔다. 양서방은 이제 별도리 없이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아내의 얼굴을 한 번 더 보고 싶었으나 어림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연못가에 이른 하인들은 자루를 내려놓고 난처한 얼굴로 서로 말을 주고받았다. 여보게, 사실 말이지, 양서방이야 무슨 죄가 있나. 이것은 다 대감의 부질없는 생각에서 생사람을 죽이는 거지 뭔가? 대감님 댁 도련님이 시키는 일이니 거역할 수가 없어. 여기까지 메고는 왔네만 차마 물속에 던질 수야 없는 것 아니겠나? 그러니 우리 저 버드나무 가지에 이 자루를 매달아 놓고 돌아가세. 자네 말이 옳으니 그렇게 하세. 천만다행한 일이었다. 하인들은 연못가 버드나무 가지에 자루를 매달고는 그대로 돌아가 버렸다. 그렇지만 양서방이 살아날 길은 아직 막연했다. 자꾸만 마누라가 보고 싶었다. 감은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양볼을 적시고도 계속 흘러내렸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나야만 했다. 이리저리 골몰이 생각하고 있을 때 마침 사람 하나가 버드나무 밑으로 지나가는데 지팡이 소리가 나고 발자국 소리가 고르지 못한 것이 필시 장님임에 틀림없었다. 바로 이때 영리한 양서방의 머리에 묘안이 떠오른 것이다. 네 눈 깜깜, 내 눈 번뜩. 네 눈 깜깜, 내 눈 번뜩. 마치 연불외듯 크게 외우기 시작했다. 지나가던 장님이 발걸음을 멈추고 가만히 생각하니 정말 이상한 일이었다. 네 눈 깜깜이고 내 눈 번뜩이라. 이게 무슨 소린지 궁금하니 한번 물어보리라. 이렇게 마음을 정한 장님은 여보시오. 크게 소리쳤다. 양서방은 사뭇 귀찮다는 듯이 대답했다. 왜 그러시오?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오? 눈 뜨고 있소. 댁도 장님이요? 그렇소. 나도 좀 뜨게 해주시오. 안 돼요. 초가삼간을 다 팔아서 이것을 사가지고 이 속에 들어앉아 이 주문을 외우는 것이 벌써 90회째가 되어 이제는 눈이 거의 다 떠서 앞을 환히 보게 된 터에 댁이 누구시라고 눈을 뜨게 해드리겠어? 원 미친놈 다 봤군. 네 눈 깜깜, 내 눈 번뜩. 더욱 신바람이 나서 더 큰 목소리로 주문을 외웠다. 한편 장님은 애가 달아올랐다. 과연 양서방이 생각했던 대로 천지일우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버드나무 밑을 이리저리 헤매었다. 여보쇼, 보아하니 젊은 친구 같은데 당신의 눈이 다 뜨거든 그 보물을 나에게 팔 수 없소? 쉰 양을 드리리다. 장님이 간청을 했다. 정 그러시다면 할 수 없이 들어드릴 수밖에 없군요.
사실은 나도 눈을 뜨면 이것은 소용없게 되니 이왕이면 당신 같은 사람에게 드리겠소. 못 이기는 척하면서 양서방이 승낙했다. 고맙소이다. 은혜는 잊지 않으리다. 한사코 치사하는 장님의 도움을 받아 자루에서 무사히 나오게 된 양서방은 매우 측은한 생각이 들기는 했지만 모처럼 광명을 갈구하는 장님의 희망을 묵살해 버리기가 안쓰러워서 우선 장님을 자루에 넣고 버드나무 가지에 매달아 놓았다. 여보, 장님. 쉰양은 이 다음에 주시오. 고맙소이다. 다시 없는 적선을 베푸는 것 같이 한마디 내뱉고는 곧장 이윽고을 주막으로 향하였다. 그로부터 며칠 후 죽은 줄로만 알았던 양서방이 불쑥 정대감 앞에 나타났다. 대감마님의 높으신 은혜는 소인 백골란망이옵니다. 대감마님께서 염려하신 덕분으로 용궁에서 극진한 대접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넙죽이 절을 3번 했다. 아니 그것이 사실이란 말이냐? 소인이 거짓을 아뢰 까닭이 있사오리까? 모두 사실이옵니다. 그러면 어째서 벌써 돌아왔느냐? 정대감이 무릎걸음으로 바싹 양서방 앞에 다가 앉았다. 다름이 아니오라. 소인은 오랫동안 대감마님의 높으신 은혜를 잊고도 은혜를 갚을 길이 막연해 항상 송구스럽기 짝이 없었사온데 이번에 용궁에서 꽃같이 아름다운 궁녀들로부터 밤낮 순서에 따라 극진한 대접을 받고 보니 대감마님과 도련님 생각이 더욱 간절하옵기로 용왕님의 허락을 얻어 이같이 모시러 온 것입니다. 그래, 기특도 하고 착하기도 하지. 그러면 언제 용궁으로 찾아가는 것이 좋을까? 응, 양서방. 내일 묘시에 가기로 용왕님과 언약이 되었사오니 이때를 놓치지 마시옵소서. 그래라. 벌어진 정대감의 입에 침이 고였다. 그리고 대감마님, 다시 없는 기회이오니 온 가족을 모두 데리고 떠나심이 어떠하오리까? 그것 참 더욱 좋지.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 용궁에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 있사온데 다만 한 가지 맷돌이 없어 잔치를 차릴 적마다 퍽 불편을 느끼는가 보옵니다. 그러하오니 맷돌을 많이 마련하시어 식구 하나가 한 짝씩 지고 가시면 좋을 듯 하옵니다. 그것은 어렵지 않지. 하기야 빈손으로 찾아갈 수 있겠나? 정대감은 모든 하인을 시켜 이날 안으로 어른 아이들을 막론하고 한 짝씩 지고 갈 수 있도록 크고 작은 맷돌을 마련하게 하였다. 이튿날 아침 정대감 댁의 식솔과 양서방 내외는 모조리 무거운 맷돌 한 짝씩을 지고 시간에 늦지 않도록 열을 지어 앞산 및 연못가에 이르렀다. 도련님께서 먼저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내 먼저 갈 테니 뒤에서 아버님 모시고 오게. 첨벙, 현상이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등에 돌로 만든 무거운 맷돌을 쥐었으니 물속에 뛰어들기가 무섭게 자취를 감춰버리는 것이었다. 저것 보십시오. 하도 좋으니까 도련님께서 뛰어가시지 않습니까? 그런가 보구나. 정대감이 앞에 나섰다. 어서 들어가십시오. 응, 곧 뒤따라오게. 정대감이 맷돌을 진 채 물속에 뛰어들었다. 다음은 며느리, 손자, 손녀 할 것 없이 모조리 물속에 뛰어들었다. 모두 물귀신이 된 것은 다시 말할 필요도 없는 일이다. 끝으로 양서방의 옥분의 차례다. 막 물속으로 뛰어들려고 할 때 여보, 정신이 있어? 양서방이 짊어진 맷돌을 벗어버리면서 옥분을 붙잡았다. 어서 집으로 돌아갑시다. 옥분이 같이 돌아오는 길에 양서방은 아직도 버드나무 가지에 매달려 있는 가엾은 장님을 구해내어 후이 살해한 후 돌려보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는 즉시 숱한 정대감의 소실들에게 각기 전답을 얼마씩 떼어주어 제 집으로 돌려보냈다. 이제 마음 놓고 살아보세. 양서방은 생긋 눈웃음 치는 옥분을 두 팔로 힘껏 끌어안았다.